존경하는 향촌현대 4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촌현대 4차 리모델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정정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며 소유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현대 4차 아파트는 올해 6월 1일부터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10월 말까지 많은 소유주분들의 동참으로 60%의 동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동의서 진구 시작 전후 정식으로 소유주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줄곧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저희 단지의 설계업체와 정비업체가 준비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번 발송된 시공자 동영상이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저희 리모델링 사업의 전반적인 설계와 분담금 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동영상 설명회를 통해 소유주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미동의하신 소유주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동의서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이며 여러 가지 이슈는 조합 설립 후 하나하나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기를 희망하는 향촌 마을이지만 노후화되고 불편한 주차 환경 등 생활의 불편함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러한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소유주님의 재산 증식을 위해 새로운 명품 아파트로 건립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조합 설립까지는 5% 남은 상태입니다. 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소유주님들께서는 차분히 시청해 주신 후 빠른 동의서 제출을 해주신다면 저희 단지가 평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그 어떤 단지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신 60%의 소유주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리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주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워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배헌섭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향촌 현대 4채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설명드리기 앞서 관련 규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개발 사업을 하시면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이제 현재 기존 용적률을 제시하고 기부 체납, 사유지를 제공함으로써 용적률이 올라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향촌 4채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0%고 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270%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270% 용적률이라는 것은 기부 체납을 통한 270%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시기는 이제 준공 후 35년, 40년 정도를 봤는데 35년 됐는데 15층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층수를 감안했을 경우에 최소한 준공 후 40년 정도는 돼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10년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느니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여러분들의 사업성이 좀 높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대지를 제공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용적률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하였을 경우 최대 증축 가능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전용 면적 8호 미만, 여러분이 아시는 32평이다가 되겠습니다. 8호 미만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40% 증가 가능하고, 8호 초과, 국민주택이 아닌 8호 초과는 30% 증가가 가능한 범위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주택법에서 최대 세대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15%에 해당하는 82세대까지 일반 분양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82세대를 몇 평형으로 분양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용 면적, 그 늘어난 전용 면적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결정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조합원 일반 분양의 평형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수는 기존 14층 2개 층, 15층 3개 층이 있는데, 이 층수 규제는 이제 수직 증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은 별동 증축임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중요한 부분 이제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아니면 용적률,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다른 높이 제한 등은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촌 4채 아파트는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이 다 가능하지만은 잠시 뒤에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직 증축과 별동 증축을 어떻게 단순히 보시면은 일반 분양은 아파트 위에 지어서 일반 분양한다라고 보시면 수직 증축이고요. 그다음 옆에 빈 공간에 지어서 일반 분양한다라고 하시면 별동 증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단지 수직 증축은 기존 건물 위에 건물을 지어서 3개 층까지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하다 보니 안전을 상당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길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직 증축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현재 인허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평촌 신도시는 대부분이 파일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위에 아파트를 올렸던 부분인 거죠. 그 위에 3개 층을 더 올렸을 경우에 진짜 안전하냐를 이제 검증하게 되는데, 현재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파일 기초의 수직 증축 단지는 현재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허가적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별동 증축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 인허가 리스크는 없고 단지 사업비가 좀 낮기 때문에 자본 분담금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별동 증축을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추진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많이 내주셔서 법적 동의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조합설에 인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여러분의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내주시면 조합설 인가를 해서 여러 창립총회죠. 창립총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표자를 뽑으시고, 그
그다음 조합설 인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조합설 인가가 끝나면은 사비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사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럼 시공사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 설계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조합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안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공사까지 뽑게 되면은 이제 안전진단을 거친 후 도시건축계획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기본 설계안을 확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제안 사항들을 그때 모두 가가호호 설문조사를 다 해서 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계획안들이 그냥 계획안이고 제시안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리모델링 계획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쓸려 있던 원안이 되겠습니다. 원안을 살펴보시면 용적률은 207%에서 299%로 약 92%가 증가했고요.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주차를 다 지하로 넣기 때문에 지하 한 3층으로 계획됐고 지상은 26층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1층은 필로티로 하고 1층 세대는 2층, 25층 세대는 26층으로 하는 계획안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평형대를 살펴보시면 기존 24평형은 13.85% 전용면적 13.85%를 증가시켜서 27평형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기존의 32평형은 약 13.85% 동일하게 늘려서 38평형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들이 13.85%를 늘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일반 분양 82세대를 33평형으로 일반 분양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대 정도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치도입니다. 여러분 책자에 있는 원안인데요. 지금 주황색 부분이 이제 별동 부분입니다. 203동 위치에 있고요. 206동 옆에 위치해 있고 208동, 7동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206동 사이에 있는 요 두 세대 일반 분야 주황색 두 세대에 가지고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안은 그냥 제시안이고 계획안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의견은 계속 추진위에서 수렴을 해서 조합으로 인수인계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대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대안도 용적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207%에서 299%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24평형을 전용 면적 26.3% 늘려서 30평대로 가고 32평형을 전용 면적 18.4% 늘려서 40평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33평형으로 49세대를 일반 분양할 수 있더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도 세대당 1.3대는 동일하게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안에 대한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점은 206동 옆에 일반 분양 두 세대가 있었는데 한 세대로 줄여본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야 평형대라든가 세대수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아마 조합원 분담금에 약간의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 대안 2가 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도 하나 만들어 본 사항인데요. 이제 용적률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요. 기존의 평형대 24평형을 32% 정도까지 늘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합원들은 약 31평형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32평대 조합원들은 약 23% 늘려서 41평형까지 계획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33평형 일반 분양이 약 29세대가 나오더라라는 내용이고요. 분담금은 조금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차 대수도 1.3대로 동일하게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 2에 대한 배치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206동 옆에 일반 분양을 다 없애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분양이 203동과 207동, 208동 사이에 두 군데가 들어오는 거고요. 33평형으로 29세대 일반 분양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안에 대한 조감도고요. 그냥 추진위 사무실에 다 걸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음 단위세대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24평형이 27평형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13.85% 늘려 부분이고요. 전용 면적이 59.94에서 68.24, 약 8.3배 늘어나고 벽체 공용, 이제 법적인 변화 때문에
중심선 면적에서 안목지수로 바뀌면서 약 5.71회배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발코니 확장 면적까지 고려했을 경우 전용 면적은 2.5평 늘어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약 7.2평 정도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2베이에서 3베이로 계획을 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실 양옆에 이제 안방과 작은 방을 위치했고요. 안방 옆에 이제 부부 욕실, 드레스룸, 파우더룸을 다 설치한 상황이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을 설치한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평형이 27B타입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용 면적이 2.5평 늘어났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면적은 약 7.4평 정도 늘어나더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현관 위치가 이제 침실 쪽에서 들어옵니다. 침실 쪽에서 들어와서 이제 거실과 침실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그리고 마스터룸을 강화를 해서 드레스룸, 부부욕실, 파우더 공간을 다 넣어드렸다. 단순히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단위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항상 추진위원회 의견 주시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평형이 27평형 C타입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베이 확장 가운데에 6호 조합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두 세대는 이제 베이 확장이 좀 어려워서 이제 2.5베이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13.85% 늘려서 전용 면적은 2.5평, 실제 피부로 느끼는 건 6.6평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책자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지 2.5베이로 늘어나서 좀 3베이가 좀 되지 못한 부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평이 38평형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전용 면적은 13.85%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 면적은 3.6평이 늘어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8.6평 가까이 늘어나더라라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이 평형 또한 2베이로 3베이로 확장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면 2베이를 전면 3베이, 거실 옆에 안방과 작은 방을 위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그리고 팬트리까지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평형 B타입입니다. 전용 면적 13.85% 늘려서 전용 면적은 3.6평 증가했고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9.3평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거고요. 2베이를 3베이로 확장했다. 얘는 측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측벽을 헐어서 베이 확장을 한 케이스고요. 거실 양옆에 침실, 안방을 위치를 시켰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팬트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계획입니다. 세대당 1.3대 정도로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나중에 조합 설립 이후에 여러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세대당 1.3대 또는 1.5대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 이제 대형 주차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세대 계절 창고는 지하에 다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택배차도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계획이고요. 저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전기 자동차 충전기 다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세대로 진입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드릴 사항입니다. 다음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카페, 피트니스 센터, 골프클럽은 기본적인 아이템들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뽑으면은 시공사가 또 제안을 할 것입니다. 특화 제안을 하실 것이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계획안 확정 단계 이전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조합은 여러분들의 의견, 그 아이템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부 조경 계획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차량가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 지상은 다 조경 처리되는 부분이고요. 수변 공간 들어올 것이고 둘레길 다 들어올 것이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미스터 프라든가 미세먼지 저감 식재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단지에 맞게끔 신축 아파트에 맞게끔 조경을 특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계 설명회를 마쳤고요. 향촌 현대 4차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향촌 현대 4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 현대 4차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 코퍼레이션의 리모델링 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황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재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 결의 및 조합 설립 동의서가 배포되어서 진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를 넘어서 60%를 향해서 지금 동의서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요. 현재 동의서 진구 중에 소유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사항과 질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회를 개최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세종 코퍼레이션이고요. 대표님은 오덕한 대표님이십니다. 자본금은 7억으로서 현재 본사는 물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설립 연도는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등록되어 있는 면허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사업 등록 등 여러 가지 면허가 등록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님 이하 총괄 부사장님이 계시고요. 경영관리부, 정비사업본부의 1, 2, 3팀,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본부의 1, 2, 3팀, 그 다음에 도시계획본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약 50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을 30개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도시계획본부, 교통영향평가나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업무는 100개 이상 계약을 해서 현장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본부에서는 30개 이상이 지금 계약을 해서 마찬가지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뿐만 아니라 평촌 지역에 대한 지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수행 실적인데요. 현재까지 저희 회사에서 수주한 실적은 총 3만 세대 이상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촌 한가람과 우국신, 그 다음에 노량진 등등 많은 세대수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에 안양 쪽에서는 초원세경 아파트, 최근에 저희가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했고요. 평촌 향촌 롯데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인근으로 평촌 향촌 현대 4차, 5차 이 4개 현장을 저희 회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사업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시 관련법에 대한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 의해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범위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증축 범위로는 85제곱미터 미만은 전용면적 확대가 40% 이내, 85제곱미터 이상은 30% 이내에 확대가 가능합니다.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만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증가 총 면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은 14층 이하는 2계층, 15층 이상은 3계층 이내에서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의 당해성입니다. 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인가? 계속되는 사업 규제로 인하여 재건축은 우리 단지의 사업 대안으로 불가한가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은 관련 법규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공사 방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공사를 통한 별동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고, 재건축은 기존에 살고 계신 건물을 전면 철거를 해서 신축하는 개념이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은 수직 증축을 해서 수직 증축이 B등급 이상, 수평 증축이 C등급 이상이 나와야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리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은 최소 D등급 이하, D등급과 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은 현재 많은 단지에서 30년 이상 경과가 된 현장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나오는 걸 보면 30년이 막 지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35년 이상, 40년 정도 가까이 되어야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거라고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해 되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도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짧습니다. 재건축은 평균 10년 이상, 길게는 15년까지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리모델링은 평균 6년에서 7년 내면 입주까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증축 범위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이내까지 확대 가능하고요. 세대수 증가는 최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밑에 용적률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상한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입니다. 그래서 250%에서 300%까지 상향이 되는 부분에 대한 절반, 25%는 일반 분양이 가능한 것이고 25%는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최대 법적 상한이 300%지만은 275%까지 일반 분양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적률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법적 용적률 초과 허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건축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방금 말씀드렸던 300% 이하 범위이고요. 리모델링은 임대주택이 별도로 기부채납 지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반드시 상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초과이익 부분이나 기부채납은 리모델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건축은 증가 용적률의 50%가 필수고요. 추천 대상으로는 리모델링은 용적률이 200% 이상인 중고층 단지에서 많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재건축은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180% 이하 중층 저층 단지에서 많이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간단한 비교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단지의 노후화 현황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이유를 저희 회사에서 지금 몇 가지 항목만 나열한 것입니다. 이거보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엘리베이터가 좀 불안하다. 그 다음에 주차 시설이나 이중 주차로 인해서 상당한 고초가 있다. 그리고 뭐 시설이 많이 노화돼 있다. 그 다음에 층간소음, 그 다음 배관이 녹슬어서 녹슨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썬다, 관리비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등등으로 많은 현장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차난과 그 다음에 썩은 배관 이 부분이 리모델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에서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많게는 5천에서 1억 정도 지금 바닥을 뜯어낸다거나 벽지 공사, 천장 공사, 화장실 공사를 통해서 개별적인 보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인테리어 공사는 세대 내로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 내 마감재를 싹 변경할 수 있듯이 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차와 썩은 배관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인테리어 공사는 주차와 썩은 배관으로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 노후화 현황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현재 동안구 리모델링 추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1년 10월 20일 현재 26개 단지가 평촌 공대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가입을 현재 해서
안양시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 확보 및 전담부서 확충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안양시 동안구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현장 중에 지금 저희 향촌, 그다음에 현대 4차, 현대 5차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번, 2번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목련 성경 2단지와 목련 우성 3단지가 가장 사업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현장들은 저희 현장과 비슷하게 지금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안양시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지금은 평촌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단지를 중심으로 보면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할 수 있습니다. 우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앙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림대, 성심병원, 그 다음에 평촌학원가 중심으로 저희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역세권이고 학세권이고 숲세권이고 의세권입니다. 이거는 우리 단지의 가치가 상당히 입지가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공사 및 분담금 안내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내 책자를 통해서 보내드린 공사비는 평당 550만 원으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이 550만 원을 추정한 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서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 단가가 공사 금액입니다. 향후에 많이 변동이 있겠지만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제안하는 금액이 1차적으로 소유자분들이 아시는 공사비가 될 텐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의 공사비를 잠깐 저희가 참고하려고 언급을 했습니다. 둔촌 현대 같은 경우에는 평당 51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고요. 이주 완료와 착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마당 같은 경우에는 530만 원 평당, 그 다음에 이주 완료 여기도 착공 완료되었고요. 목동우송 2차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장인데 공사비가 540만 원 정도 시공사 선정이 되었고 롯데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락쌍용 1차는 시공사가 4개인데요. 쌍용, 포스코, 현대 엔지니어링, 대우 이렇게 해서 제안한 금액이 620만 원입니다. 현재 건축심의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신도림 우성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가 620만 원, 여기도 건축심의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공자는 GS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서울시 및 수도권의 공사비는 약 510만 원에서 620만 원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마다 제안하는 금액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요 범위 내에서 중간값 정도를 추정을 한 것이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유형에 따라서 별동 증축에 따라서 세대수 증가나 주차장 입구나 그 다음에 안전인단 결과 단지 지질 정도에 따라서 지금 값은 상당히 많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이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공사비는 상당히 변동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건축 개요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전 저희 단지의 기존 용적률은 207.53%이고요. 리모델링 후는 299.9%로 약 92%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대수는 552세대에서 634세대로서 82세대 증가하는 계획으로 지금 수립이 되었고요. 우리 타입으로는 지금 기존의 24평형이 지금 분양평형 27평형으로 늘어나는 약 13.85% 정도 확대로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32평도 38평으로 그 다음에 33평도 38평으로 13.85%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 82세대는 25평형 분양평형으로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개요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사 및 분담금 안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시세와 인근의 시세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촌 마을 현대 4단지에 대한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요.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7억 2,500 정도로 평당 3천, 그 다음에 32평형 같은 경우에는 8억 7,500으로
평당 한 2,700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촌 더 샵 센트럴 시티 이것도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9억 6,500 정도로 평당 3,9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34평형 같은 경우에는 12억 7천 으로 평당 3,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38평형 같은 경우에는 13억 5천 정도로 평당 3,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는 세대수가 저희보다 많은 1,459세대로서 16년도에 준공되었고 용적률은 25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 예시입니다. 추정 분담금 예시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는 지금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전 가격과 리모델링 후 가격을 평가하는 지금 평가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은 일단 그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를 합산한 총 공사비를 지금 82세대 33평형으로 저희가 지을 이 일반 분양 수입을 총 사업비에서 차감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서 내는 구조가 추정 분담금 산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시면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 5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억 7천 정도로 추정이 되었고요. 지금 32평형이 38평형으로 갈 때 지금 평당 공사비 550만 원 기준으로는 2억 4천 정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저희가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지금 KB 시세 기준으로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6천 정도가 시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분담금을 지금 1억 7천 정도 내게 되면 약 한 9억 한 2, 3천 정도로 가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 시세를 잠깐 보셨지만은 지금 30평형대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평당 한 4,500에서 5,800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간값 정도를 5천만 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27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한 5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까 그 지금 살고 계시는 KB 시세 23평형 값이랑 분담금 1억 7천을 보태서 9억 3천짜리 이 아파트가 향후에 평당 5천을 적용했을 때 13억 정도로 된다면 저희는 최소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마찬가지로 32평형도 38평형으로 지금 갔을 때 지금 KB 시세가 약 9억 정도 8억 9천이니까 이 금액에서 2억 4천을 합산한 금액은 11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30평형대 평균 평당 5천만 원을 적용하자면 38평형의 아파트 값은 19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11억 3천에서 19억 2천 정도의 차익이 향후에 우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누리는 재산가치 상승과 시세 차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보내드린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선정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권리변동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말씀드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어떻게 할지, 이 시점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570, 평당 공사비가 570 이상으로 시공자가 제안을 했다. 그러면은 분담금이 1억 8천보다 좀 많이 나오겠구나 판단하시면 되고요. 32평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억 5천보다 좀 많이 분담금이 발생하구나 이렇게 판단 자료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안입니다. 대안은 아까와 다르게 지금 일반 분양에 대한 평수는 동일한데요. 대안 1과 대안 2가 지금 세대수가 다릅니다.
아까는 82세대였지만은 지금 대한1은 49세대고요. 대한2는 29세대입니다. 여기는 아마 예측 가능하시겠지만은 동일한 평단가, 공사 단가를 봤을 때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이 분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총 비용을 지금 일반 분양 수입으로 차감한 금액을 소유자들이 내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동일 평형을 82세대보다 49세대로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반 분양 수입이 감소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분담하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은 기존의 일반 분양 수입이 914억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49세대로 지금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액이 368억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고스란히 소유자들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3평형에서 30평형으로 대한1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3천 정도로 분담금이 늘어났고요. 32평에서 40평으로 갈 때도 3억 정도로 원안보다 대한1은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2도 29세대로서 아까 그 82세대보다는 세대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동일 33평형으로 가격은 3,300만 원 평당 적용했을 때 지금 감소되는 금액이 한 593억 정도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50만 원 평당 공사비를 봤을 때 23평형에서 30평형 늘어날 때는 대한1보다 금액이 늘어난 2억 6천으로 금액이 늘어났고요. 32평에서 40평 갈 때도 대한2 같은 경우에는 대한1보다 금액이 늘어난 3억 4,200으로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1과 대한2는 현재 저희가 검토 사항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과 좀 다르지만은 참고 자료로 저희가 보내드린 것이니까 지금 동의서를 내기 이전에 한번 검토 사항으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위가 설립되어서 저희 단지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으로는 단지 세대 전체 3분의 2 이상을 66.7% 이상의 동의율을 득해야 하고요. 동별로는 2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시용자가 선정될 것이고 안전진단 신청을 해서 B등급, C등급 이상의 지금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서 건축 심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권리변동계획이라는 수립 절차를 거칩니다. 권리변동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드디어 행위허가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를 받아서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안전진단,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입주, 청산, 조합 해산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별도로 행위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동의서를 다시 한번 걷습니다. 이때에 대한 동의서는 2차 동의인데요. 전체 단지 75% 이상의 동의와 동별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을 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년의 절차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일정이 되면 과연 입주는 어느 정도에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지금 50% 이상의 동의서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60%를 향해서 동의서 진구는 가고 있습니다. 동의서 진구가 완료된다면 22년 1월 달에 동의서 진구가 완료된다고 보고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이고요. 창립총회의 모든 안건들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안양시청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을 서류를 꾸려서 안양시에다 신청할 것이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시공자 선정 절차와 그 다음에 1차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축 심의를 받고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24년 5월에 받을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분담금 확정을 해서 이주 및 착공을 통해서 철거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게 25년 2월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추정해도 입주는 28년 6월에 입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까지는 3년, 그 다음에 공사 기간 3년, 총 6년의 사업 기간은 걸립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6년에서 7년 정도가 재건축과 다르게 리모델링 사업은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일정은 현재 지금 동의서 진구가 지금 지연이 된다거나 시공사 선정이 지연된다거나 안전진단과 인가청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면 이 일련의 일정들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만하게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입주가 28년 6월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둔촌현대 1차 아파트의 대출 사례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1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의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2주택부터는 우리 구역 외에 하나가 있고 우리 구역에 하나가 있는 경우 2주택 소유자인데요.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한다는 각서를 쓰셔야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현재 둔촌 현대 1차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금 대출 규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부터는 2주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 조건을 만드셔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도는 지금 3억 6천에서 3억 8천 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LTV라고 하죠. 이게 지금 40% 우리 감정 평가 금액의 40% 이내로 일반적으로 대출이 나오고요. 9억에서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9억 이상의 금액을 20% 내에서 지금 이주비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금리 조건은 선정되는 은행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조건은 1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대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고 입주 시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이자 후불 조건. 이 조건은 지금 저희가 선정되는 은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금 시공자가 제한하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둔촌은 이렇게 실행을 했다는 얘기로 잠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주택 보유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 보유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3주택부터는 대출이 불가하고요. 전세자금의 80% 최대 5억 이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은행에 따라서 다르고요. 대출과 이주비 대출과 별도로 중복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업 촉진비 대출도 이주비 및 전세자금 대출로 이주가 불가능한 조합원인 경우죠. 3주택 이상 이런 경우일 텐데요. 기존 대출과 이주비 대출을 포함해서 KB세의 65% 이내에서 금리 조건을 적용해서 대출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계약 조건을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해서 이주비 대출을 분담금 대출을 실행했고요. 이주비 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중복 대출이 가능한 조건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이주비 대출과 사업 촉진비, 시공사가 제하는 사업 촉진비, 그다음에 분담금 대출 이런 조건은 아직 우리가 지금 확정하기에는 아직 좀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둔촌 현대 1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주가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대출을 실행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한 3년, 4년, 길게는 4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때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주택 설립 대한 부분은 전체 동의의 3분의 2 동의와 동별 2분의 1이 필요하고요. 리모델링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 4분의 3 동의, 동별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서류에 반드시 지금 창립총회 회의록과 지금 연명부에 대한 규약 동의,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지금 제출하고 계시는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증명 서류, 그다음에 조합장 선출 요건
그다음에 조합 명부 이런 걸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의 요건으로는 설계 계획과 공사비,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꼭 해야 하나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여 정비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가치도 상승하는 최적의 사업이고요. 브랜드 아파트, 레미안, 자이, 더샵, 캐슬 등의 프리미엄을 더한 기존의 넓고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지진, 화재, 에너지,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설계도가 확정인가요? 이 부분인데요. 아닙니다. 더 좋은 설계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와 조합원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안내 도면은 기본안으로서 시공자 설계 시, 건축 심의 시에 조합원님들의 의견, 설문조사를 통해 도면 수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계안이 현재 지금 준비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되면 시공자의 특화된 설계가 마련이 될 겁니다. 그 후에 건축 심의 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안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드디어 우리가 실시계획이라는 사업계획 승인과 그다음에 착공안이 나오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은 수많은 대안 중에 한 가지이고 앞으로 점점 소유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면으로 탈바꿈돼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평면도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증축은 안전한가요? 이 부분인데요. 예, 리모델링은 신축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서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 구조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계함으로 신축 건물과 동일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세대 내 내력벽 철거 시 보강하거나 다른 부분에 신규 내력벽이 설치되므로 구조 안정성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의 질문 사항이고요. 마지막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또 리모델링 해야 하나요? 이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은 전혀 다릅니다.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하게 세대 마감재, 벽지, 타일, 가구, 창호만을 공사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구조, 단지의 조경, 주차 배관 노후화, 소방시설 등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의 평면, 배치, 주차장, 조경 공간, 그 다음에 배관 등 전체를 신규화하기 때문에 빠르고 저렴하게 신규 단지의 쾌적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향촌 현대 4차 아파트의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차 추진위원 안지연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밤 10시 이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샤워를 금지한다는 기사가 나와서 논란이 좀 됐는데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어느 만큼 만족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아파트가 평촌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만 되면 거의 주차난 때문에 전쟁이시죠. 그렇게 지상에 차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사실 아이들 자전거 한번 제대로 못 태우시잖아요. 마음 편하게. 놀이 공간도 부족하고 녹지 공간은 고사하고 사실 아파트 단지에 제대로 쉴 벤치 하나 놓을 곳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집안을 잘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갖춰 놓는다고 해도 외벽의 크랙 때문에 인한 누수라던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층간소음이라던가 아니면 배관이 노후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각 세대에서 개별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반박을 해야 하니까 조금 더 공부하고 조사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니까
사실 제 재산을, 제 집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모델링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혹시 아직도 좀 리모델링에 반신반의하시고 고민 중이신가요? 사실 우리 삶의 가장 크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할 가장 큰 가치, 그리고 가장 큰 자산이시잖아요. 조금 더 치열하게 잘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주도적으로 리모델링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답입니다. 향촌 현대 4차 추진위원회 화이팅!